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제게 남은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살림에, 육아에, 시어머니 보필에, 죽어라 고생하고 남은 거라곤 지친 몸과 마음뿐이더군요. 그래도 다 괜찮았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는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철저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애초에 남편에게 저는 집안 살림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자기 엄마 돌봐주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시모 역시 저는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아는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 말로는 남편이 작은 사업을 운영한다고 결혼해서 고생할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홀어머니긴 하지만 그 집 어머님도 사람이 좋아서 시어머니 자리도 괜찮다고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건설 일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나중엔 제가 팔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고생할 일 없을 거라더니 육체 노동까지 해야 했죠. 그리고 성격 좋은 시어머니 자리는 개뿔, 사람 피말라 죽이게 하는 음흉한 시모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집안 살림이 익숙치 않은 저에게 도대체 집에서 뭘 보고 배운 거냐며 그렇게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진 집안일 하나도 안 시키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내내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어설픈 건데 저희 엄마 욕까지 하며 구박을 해대더라고요. 음식도 맨날 짜다, 싱겁다, 입을 대곤 했죠. 식사를 잘 차리면 음식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꼬투리. 간소하게 차리면 시어머니 무시하냐고 꼬투리. 살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그때부턴 아들 빨리 낳으라고 성하셨어요. 제가 첫애는 딸을 낳았는데 아들도 못 낳는다고 구박하시고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무슨 몸조리냐며 몸도 제대로 못 푼 저에게 밥 차리라고 성하더군요. 그 후 제가 둘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오냐 오냐 하고 저희 큰딸은 찬밥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둘째 버릇 없어지니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누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혼난다고 가르치면 왜 아들 기를 죽이냐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애들이 서로 싸우기라도 하면 이유 불문 무조건 아들 편만 들고 딸애한테는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고요. 그 때문에 큰애도 할머니 앞에만 가면 기가 죽어 살았고 지금도 할머니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둘째한테는 뭐 좋나요? 할머니가 하도 싸고 도니 저희 아들도 얼마나 버릇이 없어졌는지 그거 고치려고 어머님 안 보는 뒤에서 혼도 정말 많이 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따로 살면 그나마 좀 안 보고 사니 좋았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사니 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줬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단박에 날라오는 소리가 아 그럼 이혼해. 우리 엄마 욕하지 마. 허구한 날 이혼하자는 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결혼 초반에는 제 힘든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얘기할라 치면 이혼하자는 소리부터 먼저 꺼내더라고요. 제가 이혼이 그렇게 쉽냐고 했는데 자기는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싫은 소리는 조금도 듣기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자 남편은 일손이 딸린다며 저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남편이 하는 일에 조수식으로 거두는 일인데 야외 태양볕에서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자기 주머니라도 잘 채우지 저는 월급 한 번 못 받고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야 평생 그 일을 해서 익숙하지만 저는 초반에 온몸이 다 아프고 안 쑤신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당연하게 돈도 안 주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하루는 아침에 남편 아침밥 차리고 어머님과 아이들 먹을 것 준비해 놓고 남편을 따라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밥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들으면서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그래도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 잘 커주니 됐다. 그 마음으로 잘 버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우울함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 괜찮다고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님이 병원으로 몸져 누우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니 결국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 때문에 오는 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낮에 일을 따라가다 보니 집에서는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제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찾아가서 식사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드렸어요. 제 주변에선 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구박만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참 잘한다고요. 저라고 어머님이 마냥 좋을 수는 없죠.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드셨고 또 시어머니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퉁명스럽게 구시지만 한평생 그랬으니 저도 이제는 그냥 어머님 성격이 저런 거다 생각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집에서 어머님 방을 치우고 있는데 순금 반지들과 폐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놔두고 어머님 병원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방 서랍 정리하는데 폐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현경이한테 선물로 좀 주셔요.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현경이는 저희 큰딸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남의 물건은 손은 왜 대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만 누워 계시면서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시는 분에게 그런 폐물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평생 구박만 한 손녀에게 기분 좋게 선물로 좀 해주라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실지 몰랐습니다. 손 안 댔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손대지 마라. 나중에 현중이 줄 거다. 현중이는 저희 아들 이름입니다. 끝까지 손자만 찾으시더라고요. 정작 제가 바쁠 때 병원에 같이 와서 할머니 돌보고 하는 건 저희 큰딸인데도요. 저는 참 사람 안 변하네 생각하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딴에는 손자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들은 다 저희 아들 주고 싶으신 거였겠죠. 그래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들 준다던 그 폐물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하게 느껴질 때였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저녁 약속도 잦아지더군요. 근데 보통은 친구들 만날 때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그때는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사소한 걸로 짜증을 엄청 내더군요. 원래도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고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그때쯤 딱 지네 엄마 하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엄청 내는 겁니다. 마치 저한테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예감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을 한번 미행한 적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결국 놓쳤지만요. 분명 뒤에서 무슨 딴짓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 폰을 뒤져봐도 딱히 뭐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 후에 남편이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시 따라붙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또 머리나 옷에 신경을 쓰고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몰래 제 차로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이 계속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저는 뭔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이번엔 남편이 제 차를 따라오더라고요. 전화까지 하면서요. 제가 전화를 받자 화를 내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남편이 뒤따라 차를 세웠어요. 내리자마자 저한테 난리 발광을 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미행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왜 미행하는데? 당신 의부증이야? 당신이 요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더니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툭하면 염색에 언제는 꿈이라며. 그래서 지금 나 미행한 거냐고. 와, 진짜 소름 끼치네. 너 진짜 무섭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또 한바탕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치길래 저는 내가 진짜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은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고요. 미행한 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만이지 뭐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며칠 후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예 이혼하자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지금 그깟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깟일이라니. 의심해서 미행하는 게 보통 일이야? 나 의부증 환자랑 더 못 살아. 의부증이라니. 당신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도대체 어딜 가는지 따라간 것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의부증으로 몰아? 그게 의부증이야, 이 사람아. 나 그 일로 당신한테 온갖 정 다 떨어졌어. 이혼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남편은 저랑 못 산다며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옆에서 다 지켜본 딸이 저를 많이 위로해주며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미친 거 아니야? 평생 엄마 부려먹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혼하자 그래? 그것도 그깟일에? 너네 아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눈이 돌았어 아주. 엄마, 내가 봐도 아빠 좀 이상해.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 네가 봐도 그러니? 나도 느껴지는데 엄마가 모를 일 있어? 엄마, 내가 한번 알아볼게. 딸은 그렇게 말하더니 며칠 뒤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 카페 같은 데를 열심히 뒤졌더니 스파이 앱이라는 게 있다고 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몰래 폰에 깔아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통화, 문자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딸은 그걸 해보자며 구매를 했고 밤에 몰래 남편 폰에 깔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이 통화한 게 다 녹음이 돼서 메일로 들어오고 문자 내역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앱 덕분에 며칠도 안 돼서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녹음된 내연녀와 남편의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요새 자주 못 봐서 미안해.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근데 자기가 기다리라고 해서 열심히 기다리는 중. 그래, 좀만 참아. 나 마누라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쩌고 있는데? 전에 내가 얘기했지? 너 만나러 가는데 나 미행했다고. 건수 없나 했는데 잘 됐구나 싶어서 그걸로 의부증이냐고 몰아세우고 있어.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이걸로 이혼 사유 만들면 돼. 자기 너무 똑똑하다. 자기 마누라 잘못이니까 이혼하자고 해도 찍소리 못하겠네. 그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 어우 싫지. 팔뚝도 굵고 손마디가 나보다 더 억세. 나 그런 투박한 여편네 딱 질색이야. 얼마나 억척스러운데. 너무 심했다. 자고로 여자는 우리 자기처럼 야들야들 여성스러워야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낄낄거렸습니다.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어요. 누구 때문에 손마디가 억세지고 억척스러워졌는데요. 평생 자기 일 돕고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는 제가 투박해서 싫어졌답니다. 참 비참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 식의 통화 녹음이 몇 개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인 녹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노안 때문이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렇구나. 안쓰러워라.
그렇지.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안타깝네. 안타까운 인간이 어머님 병원은 한번 안 들여다보고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병간호는 다 저에게 맡기나요? 게다가 대화를 들어보니 그년도 어머님을 직접 본 것 같은데 내연녀까지 병원에 데리고 가다니 기가 막혔어요. 저는 속으로 어머님도 얼마나 기막히셨을까, 아들한테 바람핀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화를 듣자 그건 저의 헛된 기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나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이번에 가니까 나한테 본인 폐물을 주시더라. 아, 그거? 어쩐지 나한테 들고 오라고 하더라니. 이거 넣으라면서 그걸 타 주시는 거야. 디자인은 다 옛날 거라서 다 녹이긴 해야 되겠지만 금도 순금이고 값도 나가겠던데? 이제 새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잘해주시는 거지 뭐. 근데 자기야, 나는 어머님 간호는 못해. 괜찮아. 한 번씩만 가고 안 가도 돼. 음, 그리고 어머님 혹시 태어나셔도 같이 안 살 거야. 그건 확실히 해줘. 그래,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 퇴원 못 하셔. 거동도 불편한데 어떻게 퇴원하냐? 저는 그 말에 바로 어머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말 폐물 상자 안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년한테 폐물을 다 준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람피는 아들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여자에게 본인 폐물까지 줬다는 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저는 뭐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평생 모시고 병수발도 들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도 그렇지만 어머님이란 작자에게도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황망한 기분으로 펑펑 울자 옆에 있던 딸도 저를 따라 울었어요. 할머니나 아빠나 사람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겉으론 저래도 속으론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부려먹기 쉽고 편한 종이었어요. 그 사실을 완전하게 깨달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져 몸 안의 물이란 물은 다 비워질 정도로 몇 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자기 엄마 보러도 안 가고 집안일도 안 해놓고는 저렇게 누워만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었습니다. 지네 엄만데 지가 보러 가면 되지. 지는 바람핀다고 신나서 나가서 노는 주제에 아픈 와이프한테 저런 소리를 해대는 꼴이 정말 치 떨리더군요. 저는 이혼은 당연한 건데 그냥 이혼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떻게 되갚아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후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으려고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플을 통해 남편과 내연녀 통화를 틈틈이 들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제주도에도 공사가 있어서 인부들과 거기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금매로 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놨었거든요. 여행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이 집을 팔아버려야겠다 싶어 부동산에 바로 내놓은 건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금매로 내놓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어요. 저는 바로 계약을 했고 남편이 여행 가는 날 바로 제 짐을 몽땅 챙겨 딸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안에 있는 가구다 가전제품들은 따로 물품 장기 보관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보냈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더 이상 어머님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아 남편 번호를 알려주며 앞으론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고요. 네 엄마인데 네가 가지 왜 나한테 그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평생 살면서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더니 정신이 드는지 노발대발 저에게 말하더군요. 네 엄마?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내 말 틀려? 너는 딴 년이랑 여행까지 가서 희희낙낙하면서 왜 나더러 너네 엄마 보라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청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 의부증으로 몰고 제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다 알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 한다는 소리가 겨우 잡아떼기더군요. 너 뭔 소리 하냐? 나 일하러 간 거라고 했지? 너 또 의부증 시작이야? 놀고 있네. 너 만나는 년 이름이 양정미지? 마사지샵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더 놀랐는지 억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걸, 그걸 어떻게, 너 혹시 내 뒤라도 캔 거야? 나 의부증으로 몰더니 아주 보란듯이 바람피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스파이 어플 앱에 폰 번호도 나오기 때문에 딸이 그 번호를 저장해 보니 카톡에 그 여자 사진과 함께 마사지샵 예약 번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게 됐고요. 제가 내연녀 정보까지 말하자 남편은 몹시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의부증으로 몰아가니까 어버버했던 제가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 좋아, 이혼해 줄게. 대신 순순히는 안 해줘. 지금 집에 가봤자 집 비워져 있을 거야. 다음 주에 다른 사람 들어오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집을 팔았어? 남편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네 명인 거 잊었니? 내 집 내가 파는데 뭐. 네 짐은 내일 병원에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고 이혼 소장도 같이 올려둘게.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남의 집을 팔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하던지 말던지. 네 명이 집 내가 팔았는데 네가 어쩔 건데.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해. 저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딸네 집에서 함께 지내니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누구 보살펴 줄 필요도 없고 밥 걱정 없이 푹 쉬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싹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 짐이 든 박스와 캐리어를 들고 딸과 함께 어머님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병원에 가니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군요. 너는 시어머니가 어찌되든 말든 상관도 없냐? 너 내가 누워있다고 무시하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 짐을 어머님 침대 옆에 대충 놔두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새며느리 곧 생기실 거잖아요. 그 여자에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당신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던가. 아들한테도 못하는 말을 생판 남인 저한테는 어쩜 그렇게 잘도 하세요?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님 다 아셨잖아요. 당신 아들 바람피는 거. 안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 여자한테 패물까지 줬더구만요. 그렇게 맘에 들었어요? 아니면 새며느리라서 잘 보이고 싶던가요? 제 말에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건... 그러면서 저한테 보살피라고요?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러세요?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으세요? 없으시겠죠. 없으니까 어미나 아들이나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겠죠.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평생 응어리진 가슴이 이런 말 몇 마디로 되겠어요? 어머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은 분한테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 정말 잘못 키우셨어요. 어머님도 인생 잘못 사신 거고요. 적어도 인간이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꺽꺽 넘어가는 어머님 놔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어 시간 뒤 남편은 병원에 간 건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날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하고. 너 진짜 인생 더럽게 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너 맨날 이혼 노래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년이랑 살아. 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역시 변호사를 사서 대응했고
제 쪽에서는 남편과 저의 통화 녹음을 외도 증거로 다 제출했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어플로 녹취했던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 녹음은 불법 증거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기로 했는데 다행히 저와 남편의 통화 속 대화로도 충분히 외도를 했다는 정황이 보여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소송 중간에도 계속 스파이 앱을 통해서 남편과 그 여자 통화를 엿들었는데 소송에서 지면 위자료는 전부 남편이 내기로 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둘 다 제 욕을 엄청 하더니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기들끼리도 무지하게 싸우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 가게 내준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지금 집도 없고 돈도 마누라한테 다 털린 거 아니냐고. 거기다 위자료까지. 아, 좀 기다려봐. 일단 이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돈이 있긴 해? 있다니까? 그리고 너 돈 없으면 나랑 안 만날 거냐? 돈도 없는데 내가 자기를 왜 만나? 뭘 보고? 뭐라고? 나이 많고 배 나오고 힘 딸리고 뭐 하나 볼 거 없는데 돈도 없으면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만나냐고. 너 말 다 했냐? 이거 이제 보니 완전 꽃뱀이네? 꽃뱀? 야, 꽃뱀 짓을 하려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하지. 돈 많은 척 입 털더니 만날수록 완전 개털이네 이거. 이런 거지 같은 일에 휘말리게나 하고. 너 내가 진짜 꽃뱀이면 이 정도로 털렸겠냐? 네가 가게 차려달라고 한 것부터가 꽃뱀 짓이야 이 꽃뱀아. 돈도 지불 없는 거 기껏 만나줬더니. 뭐? 인연이 진짜? 뭐 이 새끼야? 둘은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집에서 가만 그 녹음을 들으니 진짜 우습고 꼬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어머님 보러 안 오느냐고 자꾸 어머님이 아들 찾는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다음에 간다고 짜증내고 끊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 봉양 다 미루며 천하의 효자인 척하더니 제가 없어지고 나니 지네 엄마 모른 척하고 정말 천하의 상놈이더라고요. 어쨌든 재판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이혼과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위자료도 3천만 원 지급받게 되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제가 집을 이혼 소송 전에 팔아버린 건에 대해서 남편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을 판 돈에 대해서는 재살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제 명의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파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것도 주기 싫은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골탕 먹이고 위자료라도 받고 끝낸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일 끝에 이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평생을 제가 아닌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기니 어색하면서도 좋더라고요. 딸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치열했던 소송 과정이 끝나고 심신이 지쳤지만 이렇게라도 끝을 내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제 뒤통수를 치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린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면서 남은 인생 잘 꾸려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돌싱된 지도 꽤 됐고 제 나이도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재혼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인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 남편이 싫고 밉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결혼 한 번 잘못했다가 제 인생까지 망가질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전에 발을 빼게 되었지만요.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도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 남편과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사귄 기간도 꽤 되거든요.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는 이혼까지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도 전 남편의 속내,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을 경험해봤기에 절대 사람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연 없는 이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겪은 이혼 과정도 참 놀랍고 어이없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혼 이야기를 위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수경이라는 이름의 대학교 동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 이혼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그 친구인데다 저하고는 참 오래된 인연이 악연이 된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첫 오리엔테이션 날 수경이를 만났어요. 수경이는 그때 키와 덩치가 꽤 큰 아이였는데다 옷도 잘 입어서 눈에 잘 띄었죠. 신입생인데도 한눈에 봐도 비싼 브랜드 옷과 비싼 가방, 비싼 신발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리엔테이션 참가할 때 본인 아버지 차를 타고 왔다는데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였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선배들 사이에서는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도 꽤나 돌았죠. 수경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수경이는 괄괄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걸어준 수경이가 고마웠고 저와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수경이는 본인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이나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다 패션 센스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오가며 살이 많이 쪘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또 수경이는 남자 동기들이나 남자 선배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선배가 잘생겼다느니 어떤 동기가 다정하다느니 하는 소리를 잘했죠. 하지만 본인이 관심을 열심히 가지는 것에 비해 솔직히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수경이는 일명 대장부로 불렸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성격도 괄괄하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털털한 친구로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고요. 저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적극적인 수경이가 부럽고 친구로서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수경이와 단둘이 술을 먹는데 수경이가 여자 둘이서 술 마시니 재미없다며 남자 선배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더군요. 저는 됐다고 우리끼리나 먹자고 했는데 본인이 한사코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선배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고 말았는데 수경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하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처음 보는 수경이의 모습에 저도 몹시 당황하기도 했죠. 수경이는 자기가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수경이를 열심히 달래줬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가 중요하느냐. 네가 얼마나 멋지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고작 남자 때문에 우느냐고요. 제 말에 수경이는 자기가 뭘 가졌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했죠. 너는 성격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센스도 좋다. 또 잘하는 것도 많지 않느냐. 게다가 부모님도 엄청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네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지 않느냐. 그거 굉장히 큰 거다. 톡 까놓고 인생에 있어서 부모 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느냐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수경이가 부러울 때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수경이네 부모님은 꽤 부자라고 했고
수경이가 외동딸이라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경이는 20살 어린 나이에도 자차를 끌고 다니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자주 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샀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했고요.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저는 수경이에게 네가 가진 게 훨씬 많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작 남자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우는 수경이를 달래주려고 열심히 이 말 저 말 했던 거죠. 수경이는 고맙다고 했고 제 말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죠. 수경이는 다시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습니다. 저는 같은 과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용화 선배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용화 선배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군대 제대 후 복학을 한 상태였죠. 훤칠한 외모 덕에 인기가 많았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몇 번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호감이 있었기에 결국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용화 선배와 제가 사귀자마자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아마 용화 선배가 친구들에게 말한 모양이죠. 그래서 당연히 수경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경이는 기분이 상한 채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용화 선배랑 사귀는데 말도 안 하냐고요. 저는 머쓱하게 그랬죠. 사귀기로 한 지 며칠도 안 됐어.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먼저 난 거야. 그런데 수경이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다는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나한테는 남자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 하더니 너는 결국 용화 선배랑 사귀네? 수경이의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몰아세우듯이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요. 저는 수경이가 이성에게 인기 없어서 우울하다고 하길래 우울해하지 말라고 네가 가진 게 정말 많다고 위로를 해준 건데 수경이는 저를 아주 제대로 오해했더라고요. 저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명하고 변명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수경이는 저에게 화가 난 듯 굴었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상했죠. 남자 때문에 울고불고 하길래 제 딴에는 달래주려 한 말이고 그거랑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경이도 용화 선배를 좋아했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경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가 좋아했었다는 건 몰랐다.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다. 나한테는 용화 선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제 말은 진심이었는데 수경이는 필요 없다고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화가 났고 도대체 수경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사귀는데 뺏은 것도 아니고 저는 수경이가 용화 선배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 일로 수경이와 제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단짝으로 붙어 다녔는데 더 이상 같이 안 다니고 수업도 함께 안 들었죠. 그러다가 수경이는 휴학을 했고 돌연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찝찝한 오해를 남겨놓고 사이가 그렇게 틀어진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경이는 유학을 갔고 저는 학교에 다니다가 먼저 졸업을 했습니다. 수경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겼고 인연도 끊겼죠.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용화 선배와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느 연인들처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용화 선배가 먼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 만날 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재취업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죠. 대학교 과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선후배들 오랜만에 모이기로 한 자리였죠.
저는 그때 한창 재취업 준비 중이다 보니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화 선배도 또 수경이까지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용화 선배는 헤어진 연인이기도 하고 수경이라도 안 좋게 끝이 나서 껄끄러울 수도 있었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니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난 수경이도 용화 선배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고요. 수경이는 특히 외적으로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손도 많이 댔고 살도 굉장히 많이 뺐더라고요. 처음엔 선뜻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경이는 마치 예전 일이 없었던 것 마냥 저에게 말을 걸고 반가워했고 저도 오랜만에 만난 수경이가 좋더라고요. 수경이는 털털하게 용화 선배도 대했습니다. 저는 다시 만난 옛 연인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자리가 무르익어가니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고 수경이는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님이 큰 갤러리 카페를 차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경이가 취미로 그리는 그림도 걸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걸어두는 카페라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규모도 크고 멋지더라고요. 수경이는 저보고 한번 놀러 오라고 했고 저는 꼭 가겠다고 했죠. 용화 선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멋지다 생각했고 저는 취업 준비 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데 용화 선배가 먼저 자기 아는 형님이 회사 운영하는데 신입 직원 뽑는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에 좋다고 했고 용화 선배는 그럼 연락처를 넘기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그 모임에 간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씩 궁금했던 수경이랑도 다시 만나 잘 풀었고 또 용화 선배로부터 취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틀 뒤 선배가 연락이 왔고 저는 소개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회사는 조건이 괜찮았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출근도 하기로 했죠. 저는 용화 선배에게 취업시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고 용화 선배는 술이라도 한번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화 선배와 다시 만나 밥도 먹고 술도 사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헤어진 연인이었는데 그렇게 다시 만나니 색다르기도 하고 또 옛날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와 좋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사귀었을 때보다 더 풋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오던 와중 수경이에게 연락이 왔고 수경이네 카페도 놀러 갔어요. 카페 규모도 크고 직원도 많고 이런 멋진 카페를 운영하는구나 싶어서 놀랐죠. 와, 너무 멋지다, 수경아. 카페가 정말 예뻐. 역시 너 센스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예쁘니? 칭찬 고마워. 너 그리고 되게 예뻐졌다. 그치. 나 살을 20kg 뺐잖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지방 흡입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 안 아팠어? 아파도 어째 예뻐지려면 참아야지. 그 덕에 남자친구도 꽤 만나고 이제 인기도 제법 있는 것 같아. 너 인기 많을 것 같아. 너무 예뻐졌다. 고마워. 참, 그때 용화 선배랑 다시 만났잖아. 기분 어땠어? 아, 실은 그날 용화 선배가 나 취업 자리 소개시켜줬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하다가 지금 사귀기로 했어. 저는 쑥스럽게 말했는데 수경이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어? 아니, 모임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됐어? 그러게,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졌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불탔지 뭐, 둘 다. 그런데 제가 용화 선배랑 다시 사귄다고 하니 수경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지 싶었는데 수경이는 표정을 바꿔 웃더라고요.
다시 만나니까 감정이 타올랐나 보네. 그래, 둘이 잘 어울리지. 인연인가 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수경이에게 근황을 전했고 다시 연락 자주 하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 취업한 회사를 다니며 남친이 된 용화 선배랑도 잘 지냈어요. 그리고 반년도 안 돼서 선배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워낙 선배가 좋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대학 과동아리 모임에서 결혼도 알렸어요. 동기들, 선후배들 다 축하한다고 꼭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수경이는 표정이 계속 안 좋았고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경이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톡을 보내도 씹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러지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수경이가 용화 선배를 예전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요. 실은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모임에 나온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놀랐죠. 아직까지 용화 선배를 좋아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용화 선배와 잘해보고 싶어서 모임까지 다시 나왔는데 정작 저랑 사귀고 결혼한다고 하니 수경이의 충격이 큰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몰랐고 남친 역시도 수경이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선배를 좋아했던 수경이의 마음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 남친에게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하니 저도 좀 껄끄럽기도 했어요. 어차피 제 연락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연락이 끊겼고 결혼식 때도 일부러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에 수경이가 찾아왔어요. 무려 위아래 새하얀 투피스를 입고요. 화장도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지 엄청 화려하고 진하더라고요. 신부 화장인 줄 알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수경이가 저에게 상당히 악감정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작정하고 흰색 투피스를 입고 온 게 보였죠. 마치 본인이 신부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당연히 수경이의 그날의 행동은 대학 동기들과 선후배들 사이에서 안 좋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일로 수경이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앞으로는 안 봐도 되겠다 싶어서 축의금까지 돌려주고 인연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혼을 시작했어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이기에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반년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꽤 심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하는 사업이 꽤 잘 되고 있고 전망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업에 자부심도 꽤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기에 저도 남편의 사업이 막연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작부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결혼하고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알게 되었고 많은 부분이 대출 돌려막기였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놀랐죠.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넘치고 알아서 뭐든지 잘하는 것 같던 남편이지만 막상 지켜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본인조차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저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게 보였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고 저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에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돈을 좀 빌려달라 손을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냥 월급쟁이고 저희 부모님도 도움 주실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나마 있는 돈이라곤 결혼하고 집 살 때 다 보태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우리 부모님도 도와줄 여력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는 인복이 없다며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푸념을 했죠.
저야말로 사업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탕탕 치다가 이제는 저랑 저희 부모님께도 손 벌리고 못 도와준다고 하니 원망하는 남편에게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 아는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님은 큰손이라고 했죠.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도와준 건 다름 아닌 결혼식 이후에 아이 인연을 끊고 살았던 수경이었어요. 저는 연락을 안 했지만 남편은 수경이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수경이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고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남편은 자금을 도와준다고 하니 냉큼 수경이와 만난 것 같고 실제로도 도움을 꽤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도움 준 사람이 수경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 큰 충격과 함께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느냐 따졌죠. 나한테는 큰손인 아는 형님이 도와줬다며. 왜 수경이가 도와줬다고 안 했어? 자기랑 수경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괜히 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뭐하러 얘기해.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됐잖아. 이렇게 알게 되면 더 기분 나쁠 거라는 거 몰랐어?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한데 어찌됐든 나는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하고 수경이가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아. 수경이가 뭐하러 오빠를 도와주겠어. 무슨 이유로? 내 사업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거지. 저는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진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이유로 수경이가 남편을 도와줬겠나요? 남편 사업이 수경이가 잘 아는 분야인 것도 아니고 돈 필요하다고 하니 넙죽 돈부터 빌려주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빴지만 그렇다고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의도가 뭐든 남편은 자금이 필요했고 그걸 수경이가 도와준 건 맞으니까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수경이가 도와준 거니까 속상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갔죠. 하지만 수경이의 돈으로 힘든 고비는 넘겼겠지만 역시나 남편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투자를 핑계로 제대로 된 생활비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빠듯하고 힘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사업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아는 사람도 많고 인맥도 넓으니 취업을 이제라도 준비하는 건 어떻겠느냐 조심스레 물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수경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와이프가 남보다 못할 수 있느냐면서요. 수경이는 남편 하는 사업을 믿어주고 응원해준답니다. 그 소리를 제 앞에서 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응원해준다고? 뭘 어떻게 응원해주는데? 수경이랑 따로 연락하고 만나기라도 해? 당신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선후배야. 당연히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수경이는 내 사업 투자자기도 해. 정신 차려. 걔가 진짜 오빠 사업에 관심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아? 걔 예전부터 오빠 좋아했다고 했고 흑심 품고 저러는 거야. 너는 개무시하는 나 같은 놈, 수경이는 믿어주고 좋아해줬다고 하니 오히려 감지덕지네. 지금 말이라고 해? 오빠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차라리 남이 낫네. 와이프가 나를 더 무시하고 더 안 믿어주는데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표시했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마음대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잘 안 들어왔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의심 끝에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깔아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행성 도박장을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도리어 따져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위치 추적 앱 깔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감시한다고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데를 다니냐고요. 그 일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남편은 제가 말려도 그 도박장을 자꾸 다니는 듯 했고 하루는 남편에게 울면서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제가 울며 불며 절규를 하니까 남편도 아차 싶었던 건지 반성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던 차에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다고요. 이제 다시는 안 갈 거고 정신 차리겠다고 했죠.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저도 남편과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한 번 중독이 되면 그 어떤 중독보다 심하다는 말이 있죠. 남편은 결국 저 몰래 또 도박장을 갖고 저는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남편의 도박 자금은 어디서 얻었냐고요? 저도 초반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수경이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경이에게 사업 자금을 핑계로 계속 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수경이는 저희 남편이 도박장을 오다닌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지쳐버려서 결국 1년 반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경이가 연락이 왔더군요. 저희 회사 근처인데 좀 보자고요. 저는 수경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왜 만나자고 할까 궁금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저에게 아주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데 여기까지 찾아와? 말투가 너무 날 서 있다. 나한테 서운한 거 맞니? 모르는 척 굴지 마. 서운한 게 있냐고?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여?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너 내 남편한테 사업 투자 어쩌고 하면서 돈 주면서 연락하고 만나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상관없었고. 상관없었다고? 네가 알든 말든 상관없다고.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어쨌든 용화 선배한테 너는 못 주는 도움 나는 줄 수 있으니까. 라며 의기양양해하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내 남편이 그렇게 좋아? 막 돈을 퍼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아? 그 말에 수경이도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래 맞아. 돈 퍼줘도 안 아까워. 나 돈 많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까짓 돈 퍼주는 거 일도 아니야. 너 미쳤니? 김용아 내 남편이야. 근데 살아. 너 결혼식 때 흰옷 입고 올 때부터 알아봤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상간소송 소장이라도 받아보면 정신 들래? 내가 선배랑 뭘 했다고 소장이야? 너도 진짜 웃긴다. 증거 있어? 아, 그렇게 돈까지 주면서 들이댔는데 별건 없었나 보구나. 어쩌니? 아쉽겠다. 하면서 저도 비꼬았습니다. 그랬더니 수경이 표정이 엄청 험상궂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안해서 어쩌지? 나 용화 선배랑 별거 있었는데? 그러는 겁니다. 자존심 상했는지 지가 지 입으로 제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술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깐족거렸죠. 네 착각 아니고? 야, 너야말로 착각에 빠져 사는 거지. 나 용화 선배랑 잤어. 그것도 여러 번. 네가 불쌍해서 말은 못했는데 용화 선배 너랑 안 살고 싶어해. 너처럼 남자 기죽이고 쥐뿔도 도움 안 되는 여자 싫대.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차 싶다고 하더라고. 라면서 지 입으로 저희 남편이랑 노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저도 당연히 열받고 기분은 안 좋았죠. 아무리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해도 제 친구랑 남편이 놀아났다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아, 그래. 돈 받고 잠자리 해주면서 하는 말인데 무슨 립 서비스를 못하겠니? 너 듣기 좋으라고 그랬겠지. 그렇게 이악 물고 정신 승리하면 좀 나아져? 너도 너네 친정도 아주 구질구질하다더라. 용화 선배가. 라는데 저는 둘째치고 저희 친정까지 모욕하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너는 돈 주고 내 남편 만나지만 결국 내 남편 와이프는 나야. 너는 상간녀지. 심지어 돈까지 주는 ATM 상간녀. 닥쳐. 네가 뭐라는데?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네. 소송 걸어줘? 돈 많다고 자랑질하더니 위자료 빵빵하게 줄 거지? 제 말에 수경이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됐고 이혼해줘. 내가 왜?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살아봤자 너만 비참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해줄 건데? 그러고 살고 싶니? 이러고 살게. 저는 타격감 하나도 없이 깐족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이랑 원래 이혼할 마음이 없었다면 수경이의 이런 도발은 굉장히 열받고 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 생각도 하고 있고 이미 정 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경이가 저러는 게 우스웠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저를 가만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징그럽다.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다면서 이혼은 안 해준다고? 그래, 상간녀인 너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처 마음이란다. 너 뭐가 목적이야? 돈 주면 헤어질 거야? 너 돈 그렇게 많아? 돈 줘. 내가 만족할 만큼 주면 헤어져 줄게. 돈에 미쳤구나. 너는 남자한테 미쳤잖아. 너 같은 애들을 요새 남미세라고 한다던데?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도 안 지고 따졌습니다. 수경이는 혼자 씩씩거리더니 말하더라고요. 좋아. 지금 사는 집 그거 너한테 넘길 테니까 용화 선배랑 헤어져. 네가 뭔데 넘기고 말고야? 용화 선배 목 내가 넘기라고 얘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론 솔깃했죠. 솔직히 가뜩이나 이혼하려고 준비 중인데 집까지 준다면 저는 땡큐였어요. 대출이 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집은 남편의 지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나한테 집 넘기면 바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남편이 도박장 드나드는 걸 모르나 싶더라고요. 만약 알았다면 집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제 남편 달라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요. 수경이는 그 후 남편에게 집 넘기고 이혼해줘라. 그 돈 내가 주겠다고 설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달라는 대로 돈 주고 도움 주는 수경이가 저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물주로서 또 호구로서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좋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수경이가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고 말을 번복할까봐 오히려 걱정이 됐는데 남편 역시도 호구인 수경이를 잡아야 되니 절대 안 들키게 조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남편은 수경이를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수경이 혼자 사랑이니 운명이니 하고 있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선 이미 정 떨어지고 폐기 처분도 안 되는 남편놈 집까지 주면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 땡큐였습니다. 저는 수경이가 하자는 대로 3자 대면에서 협의 이혼하고 접수도 같이 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상황이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접수한다는 게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잘 주워가라. 절대 방생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살아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고 저는 그 대가로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남편은 곧장 수경이네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았죠. 저는 제 소유가 된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굳이 거기 더 살고 싶지도 않았고 대출도 남아 있었기에 그냥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팔아버리고 대출 정리하고 난 뒤에도 저에게는 꽤 많은 돈이 남았죠. 저는 그걸로 좀 작은 평수의 집을 구했고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박은 절대 못 고친다는데 남편과 수경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론 수경이네 친정이 돈이 많으니 도박꾼 사이 잘 수습하며 데리고 살겠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빨리 그 두 인간들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3개월 만에 수경이와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든 뭐든 남편의 중독이 어디 가겠나요? 오히려 돈이 많아지니 더 심해졌겠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핑계로 수경이에게 돈을 타냈던 모양이고 그 돈은 다 도박으로 날린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사는 수경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소문으로는 남편이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수경이도 뒤늦게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왔다는 걸 깨달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치료라도 받게 한 것 같은데 그 뒤의 근황은 한동안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수경이네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둘은 이혼 소송 밟고 있다고요. 수경이네 카페도 전남편 도박빚 때문에 넘긴 것 같았고 그 일로 수경이는 전남편을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속 시원하다 못해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전남편이 도박장을 드나드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은 앞에서는 안 간다고 해도 결국 또 도박장에 갔고요.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니까요. 가뜩이나 이혼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수경이가 그런 전 남편을 굳이 웃돈까지 주며 데리고 간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만약 제가 전 남편과 계속 살았더라면 제 인생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잘못하면 인생이 몰락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으로서 평생 동안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물귀신처럼 제 인생까지 같이 망가뜨리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전남편처럼요. 그걸 몸소 체험했기에 더더욱 재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경이와 전남편은 여러 소송들로 다투고 있는 것 같고 전남편의 빚 때문에 수경이네 친정도 휘청한다고 들었는데 수경이의 선택 때문에 수경이네 부모님까지도 힘들어진 거죠. 어쩌겠나요? 어리석은 데다 못됐기까지 한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요. 그 옛날 자기는 인기가 없다며 우는 수경이에게 남자 말고도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느냐,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라라고 했었죠. 수경이는 센스도 좋았고 부모님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만큼 재력도 좋았었습니다. 본인이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었던 인간이라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본인이 가진 것까지도 그렇게 바닥에 다 뿌리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2번이나 놓쳤다고 생각한 그 남자, 결국 그 남자가 본인에게도 최악의 인연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늠름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년 동안의 저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건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준 저희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람을 줄창 피워대면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아이도 가졌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 비서로 일을 하던 직원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대놓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했고 그 여자도 저를 찾아와 사장님과 살고 싶다고 이혼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죠.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남편의 바람과 이혼 요구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콱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아이에겐 저밖에 없다 보니 꿋꿋이 버텼어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저로서는 이혼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거냐고요? 아니요. 그 여자와 헤어진 거였습니다. 죽고 못 산다고 생 난리를 치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하던 남편, 이제 마음 잡았겠거니 생각을 했고 둘째도 가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남편도 처음에 방황은 있고 정신을 좀 차릴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거라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게 아니었거든요. 둘째가 돌도 안 지났을 무렵 남편은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안 해준다 버텼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 남편은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만하면 이혼해라. 너네 남편 그 정도면 병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이혼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밖으로만 도는 아빠긴 해도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들 둘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지원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나면 절대 지금 수준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았고 공부 욕심이 많았던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만 딱 감고 참으면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계속 해줄 수 있다 보니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고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망설여진 것도 컸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저는 밖으로만 도는 남편 목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했고 아이들이 저를 친구 같은 엄마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둘 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도중에도 남편의 외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와도 아마 끝이 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리고 그 태도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뻔뻔해지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여자친구랑 여행 갈 거니까 짐을 싸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버티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지금 이혼 안 해주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애들 키울 돈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늘 외도를 하던 남편과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선택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아이들을 위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집과 저한테는 무심했지만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남보기에 그리고 자랑하기에 좋다 이거였죠. 정작 아빠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한 적은 거의 없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 자기 돈으로 이만큼 컸으니 고맙게 생각하란 소리와 함께요. 그러던 와중 남편은 또다시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도가 많아서 이번이 몇 번째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 여자는 자기의 운명이라며 기필코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혼 타령이 시작됐죠. 저는 역시나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니까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1년 넘게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저희 큰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죠. 그런데 제 앞으로 소장 하나가 날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죠. 남편은 별거가 오래되어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청구 원인이 적힌 소장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직 둘째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저도 둘째가 성인이 될 때까진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어요. 남편 성격에 이혼해주면 재혼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비도 다 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둘째도 20살이 될 때까진 버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상간소송은 진행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랑 여행 다니고 카드를 쓰고 다녔기에 외도 자체의 증거는 많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상간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거였죠.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이혼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어디서 가게를 하는 여자고 자기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혼해달라라고 주정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하는 가게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가게는 1인샵이라고 해서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뷰티샵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 혼자 가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예약제인데. 이학수 씨 알죠? 제 말에 그 여자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누구세요? 나 이학수 씨 와이프예요. 지금 우리 남편 그쪽이랑 지내고 있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 녹음되고 있는 녹음기를 생각하며 물었죠. 가정 있는 남자 만나니까 좋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오빠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이제 와이프랑은 다 끝났다고 해서 만나는 건데요? 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타났는데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저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당황도 하지 않고 쏙쏙 피해서 말하는 걸 보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몰랐다니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뭐래. 저기요, 여기 영업하는 곳이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 여자는 무슨 성가신 팔이라도 쫓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직접 대면한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파렴치한 여자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럽고 분했습니다. 제가 길길이 날뛰어도 그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행패 부리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증거도 못 건지고 그곳을 나와야 했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런 일을 변호사님께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이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 중에 지금 여자 말고 알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비서만 알고 있고 그 후에 만난 여자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속속들이 후벼 파서 알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외면했다고나 할까요? 바람을 피워도 남편의 상간녀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고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한 가지 묘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의 제안대로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정말 순정파네. 비록 바람일지언정 10년 넘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거 보니 만난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으니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더 가중처벌 되겠지?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죠.
그쪽은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지만 내가 알기론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군요. 그것도 10년이나. 10년 동안이나 만났으면 이제 헤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아이들을 위해 저희 남편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송을 했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내연녀는 제 문자를 씹었고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돌았냐? 10년은 무슨 10년이야. 뭘 알고나 얘기해. 이 여자는 내가 집 나오고 만난 여자야. 그 전에 만난 여자는 김진이고 8년 전에 만난 여자는 강석영 그리고 13년 전에 만난 여자는 왕혜경. 알겠니? 이 정신병자야? 너 한 번만 더 지연이한테 연락해서 헛소리하거나 찾아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10년이나 한 여자랑 외도를 저지르냐고 했더니 지 입으로 그 전 여자들에 대해서도 술술 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있는다고 또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께 이 얘기를 전했고 변호사님은 제가 드린 문자와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고요? 남편의 지금 상간녀 그리고 그 전 상간녀들 모두에게요. 소장의 공동 피고가 무려 4명이나 되는 거였죠. 그 소장이 가고 얼마 뒤에 내연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연녀는 몹시 흥분해 있더라고요. 소장 받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오빠한테 그동안 여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바람 피워서 만나는 주제에 그럼 자기가 첫 바람 상대라고 생각했던 말인가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보고도 몰라? 전에 뭐 10년이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문자 보내길래 씹었고 오빠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그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래. 그쪽은 한 4번째? 5번째였나? 모르지. 그 사이에 더 있었을지. 너도 정신 차려. 불륜 저지른 남자가 일편단심 순해 보일 거라 생각한 정신머리가 놀랍네. 그 남자 여자 가르타는 게 취미인 사람이야. 내 보기엔 너도 1년이나 남았을까? 뭐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면 데리고 살든가. 참 이혼하면 재산 반은 내 거야. 남은 재산으로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아. 근데 내가 2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 인간 바람기 절대 못 고쳐. 너랑 산다고 해도 줄창 다른 여자들 만날 거다. 참고로 지금도 어떤지 모르지. 너한테 질려서 또 새로운 여자한테 작업 걸고 있을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물론 그 통화 내용도 다 녹음은 돼 있었어요. 추가 증거로 필요하면 내려고요. 그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판 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와서 생난리를 치는 걸 보면요. 진짜 미쳤어? 당신 때문에 나 지연이랑 끝났다고.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자 이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가 불쑥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도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혼해달랄 때는 콧방귀 끼더니 이제 와서? 그래. 애들도 컸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나도 계속 이렇게 살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짐승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빠져줄 테니까.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끝을 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길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의 재산 50%는 제가 받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알게 되면서 아빠에게 정이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연락이 와도 아이들은 답장도 연락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도 명문대에 합격을 하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사는 아줌마랑은 잘 지내시느냐, 혹시 헤어지고 갑자기 우리 생각나서 연락하시느냐 그랬다더군요. 남편은 아들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꽤나 충격이었는지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랬죠. 엄마 생각해서 아빠 보고 싶은데 안 보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빠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너네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남편으로선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최소한 아이들 교육과 생활은 지원해줬기에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것조차도 다 남편의 업보겠죠. 전 남편은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고 2년 뒤 저에게 문자 한 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이 들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토록 원하던 이혼도 해줬고 부부로서의 인연도 끝이 났기에 구태여 답장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평생을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던 인간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진짜 저에게 미안해져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혹여나 어디 몸이라도 아파서 간병해줄 사람 찾기라도 하는 거라면 나는 그런 바보짓 절대 해줄 생각 없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간혹 평생 바람피고 살다가 몸 아프면 본부인 찾는다는 인간도 있다던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거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상간녀 소송 증거 때문에 고민하던 그런데 제가 보낸 문자에 걸려서 과거 여자들 줄줄이 말하던 멍청한 전 남편.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네요. 바람 피느라 가정과 자식은 나 몰라라 했으니 자식들에게 외면받아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알바도 아니고요. 앞으로 전 남편 놈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